여러분, 우리가 철 들고 난 뒤에, 아니, 요즘 세대들은 그 말도 모르는데, 여기 뭐 앉아 계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 대충, 제일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술과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진짜 족가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아, 예술이 그렇게 위대해요? 예술이 뭔데 도대체 인생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뭔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뭔가 자기가 좀 배운 사람 같고 지식인 같고 뭔가 문화적 교양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세요? 저는 예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사기가 바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데올로기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인생은 하잘것없는 것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하잘것없는 것이고 예술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 그 위대한 예술이 하잘것없는 인간의 인생 따위에 관심을 가지거나 기울이는 것은 그건 예술 혹은 예술가의 몫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예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숨어 있어요. 이 신비주의 미학을 만든 새끼들이 누구냐? 바로 19세기 이후에 부르주아 예술사가들입니다. 그들은 예술을 마치 보통의 인간들은 손에 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단 속에 위로 올려버림으로써 예술을 인간의 삶, 구체적인 시대의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론들이 그때부터 막 파생 상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순수 문학, 참여 문학,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놈의 엘리트주의를 들어가기에 첫 번째 준비 운동으로 아, 인생이 짧다면 예술도 그만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몇 세기를 이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예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한 56억 7천만 배쯤 되는 예술이 인생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술은. 자, 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오랫동안 지탱해온 예술이 있다면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음악 장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번역되었는데요. 레브레히트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클래식 그 치욕스런 삶과 클래식 그 은밀한 삶과 치욕스런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 꼭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20세기에서의 음악 산업 내에서의 클래식의 운명을 다룬 거예요. 100년간의 운명을 다루는데 정말 읽으면요 마치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다 데이터들을 쫙 대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 어떻게 20세기에 와서 자기 스스로를 자결하게 만드는가의 과정이 이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20세기의 산물 가장 그 음악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가장 위대한 과학기술 혁명이 등장하잖아요. 축음기, 라디오로 시작되는 이제 그 음악 매체가, 과학적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음악을 퍼포먼스, 이렇게 연주되는 그 순간만 즐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저장해서 우리가 집에서 언제고 지가 원할 때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저장 매체. 이제 그 레코드판부터 시작해서 카세트 테이프, CD에 이르는 이것이 되면서 엄청난 산업적인 힘을 갖게 되면서 음악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예술로 20세기에 부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까지는 음악이라는 게 문화의 영향력에 비교가 됐습니까? 절대 안 됐어요. 19세기를 지배했던 것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무너집니다.
바로 과학기술혁명에 의해서 그 모든 예술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었던 문학이 권력이 붕괴하고 놀랍게도 음악이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인 매체로 떠오르게 돼요. 물론 이 음악은 나중에 이제 1940년대 이후에 시청각 매체인 TV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영화한테 발리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바로 음악의 확산을 초기에 주도했던 음악은 당연히 대중음악 팝이 아니고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1910년대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배했던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위대한 테너인 엔리코 카루소가 단돈 100파운드를 받고 자기의 호텔방에서 오페라 아리아를 녹음할 때만 하더라도 그 판이 100만 장이 팔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1915년에 엔리코 카루소의 그 오페라 아리아 음반은 밀리언 셀링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폭발시켜요. 그러면서 유럽의 음반 산업의 자본가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로 이 음반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어쩌면 친숙한 도이치 그라마폰, 데카, 필립스, EMI 또 뭐 미국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레이블들이 메이저 레이블들이 쫙 등장하게 되는 그 자기들끼리 점점점 폭발해가는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사실상 80년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살 깎아먹기 전쟁이었습니다. 이 클래식의 정말 치욕스러운 삶과 죽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은 1952년 이후로 바로 세계 클래식 산업을 주도했던 황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카라얀은 평생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라고 칭송되는 베를린 필의 상임 감독을 1989년까지 죽기 전까지 종신 감독으로 맡으면서 무려 2,000장이 넘는 음반을 녹음했어요. 그런데 실제 레파토리는 굉장히 늘 뻔한 것이 협소하게 베토벤 교향곡만 걔는 5번 녹음, 전집을 5번 녹음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전혀 어떤 새롭고 신선하며 창조적인 도전을 하지 않았고 딱 팔릴만한 거. 한 것을 계속 자기가 자기를 복제하면서 음반을 내서 판매를 강요했습니다. 그럼 카라얀이 생애 동안 몇 장의 음반을 판 줄 아세요? 몇 장 좀 팔았을까요? 클래식 가지고. 카라얀은요, 판 음반은 2억 장이에요, 2억 장. 그 1910년부터 20세기가 끝날 때까지요, 전 세계에서 팔린 클래식 음반이 몇 장 정도로 추산하느냐 하면 약 10억에서 13억 장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중에서 카라얀이 2억 장을 판 거야. 그러니까 황제는 황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수치를 하나 제가 듣들면 고작 8년 동안 활동한 비틀즈가 전 세계에 판 음반이 약 11억에서 13억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은밀하게 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클래식이 왜 온갖 거만과 문화적 거만과 오만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를 고결화시키고 개칠할 발광 쇼잉을 했는데 이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이 오히려 팝 음악계보다 더 정말 추악하게 이를 데 없는 이른바 불공정 거래와 또 수많은 어떤 그 중복적 기획.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한 회사 안에서 한 시즌에 같은 곡을 다른 오케스트라의 음반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5번, 6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혀 이 분야의 예술 산업을 창조적인 동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는 의식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도 1950년대의 지휘자들, 50년대의 마에스트로들, 토스카니니 같은 그런 완고한 고전주의자도 자신의 BBC
MBC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할 때 꼭 언제나 동시대의 현대음악가들, 아직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을 꼭 한 곡씩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클래식이 그저 그 죽은 자식 불알 만지게 하는 그런 죽은 예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예술이며 앞으로도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술이라는 동력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근데 카라얀은 절대 그런, 카라얀이 보기에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 알아듣지도 못하는 음악을 연주해서 뭐하게. 그래서 그는 끝없이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와 브람스와 이런 우아한 어제의 형들과 내통하면서 그의 기나긴 커리어를 허비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 음악이 너무나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나마 새로운 세대의 클래식 팬은 더 이상 창출되지 않았어요. 왜 사? 그걸 왜 사냐고. 또 비싸긴 또 더럽게 비싸요, 또. 그거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뭐 베토벤, 비발디 사계가 700종이나 돼. 그걸 왜 다 들어? 그냥 뭐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그냥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되는 거지. 내 아이팟에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그걸 총 맞았다고 그걸 갖다가 수십 개씩 사니. 그건 무슨 편집증 환자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클래식 산업은 일거에 유럽, 미국의 모든 메이저 레코드 회사의 클래식 파트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단일한 음반으로 클래식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판이 뭔지 아세요? 무려 1959년에 녹음한 게오르그 솔티가 녹음한 바그너의 리벨룽의 반지 전집이에요. 그걸 다 들으려면 4일이 필요해. 바이로이트에서 반지 4부작을 할 때 하루에 한 편씩 해서 4일 동안 들어야 되거든. 그걸 LP판 18장짜리로 만든 전집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18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치 68혁명 직후에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이 10만 부 팔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당시 파리에 웬만한 중류 가정에 그 티테이블 위에는 푸코 책이 놓여져 있었대. 존나 어려운 책이거든. 뭐 읽자고 산 건 아니고 그냥 놓여 있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전 재산과 내 왼쪽 팔목을 걸고 얘기하는데, 리벨룽의 반지를 산 그 1800만 명 중에 그걸 처음까지 다 들은 사람은 18만 명이 안 된다라는데 제 전 재산과 왼팔을 걸어요. 사실 저도 샀는데, 저도 산지 한 5년 되거든요. 아직 끝까지 못 들었어.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마치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판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예요. 1400만 장이 팔린 쓰리 테너. 그게 데카에서 1400만 장을 팔았어요. 이건 뭐냐? 이건 완전 사기잖아.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케팅으로 한번 반짝 당기는. 근데 이런 응급주사만으로 이제 더 이상 클래식은, 그런 게 뭐 1년에 몇 번이나 나오겠어.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거지. 이거 가지고는 이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단일 음반으로는 두 번째 큰 성공 직후에 자각을 합니다. 아, 우리의 명이 이제 다 했구나. 이제 완전히 클래식은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이젠 땅속에 파묻히는 음악이 되었구나를 자각해요. 그러면 왜 클래식은 이런 20세기에 와서 가장 예술적으로 가장 화려한 많은 미디어와 시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동력을 몸에 받으면서 망가지게 되었나? 여러분, 제가 드렸던 숙제 중에서 이제 클래식에 해당하는 부분들, 드뷔시부터 시작해서 쭉 다리우스 미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냥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감상을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뭔가 이상하죠. 일단 생소해요. 일단 불쾌합니다. 도대체 얘가 나한테 뭔 말을 걸어오는 것일까? 날들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수세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좀 공세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럼 걔의 입장에서 한번 서볼 필요가 있어요. 걔는 왜 이런 걸 남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것일까? 얘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가? 제가 볼 때 얘들은 아파요. 아픈 애들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우리에게 음악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상태 진짜 안 좋거든요. 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드뷔시처럼 그냥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냥 창밖에 햇살이 아름답게 비춰드네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릴게요. 해석 안 할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마세요. 난 씨발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줄게요. 이 정도만 해도 까지는 우린 견딜 수 있어. 요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비엔나의 새끼들이 딱 나오면 저 아파요. 그게 프로이트가 나왔다고 안 그럴까봐. 그 동네에 같이 살았잖아, 프로이트가. 우리는 아파요. 그러니까 이 세기말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들을 상담해주는 정신 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럼 잘 들릴 거예요. 아, 네가 어디 아픈지 좀 알겠다. 이게 불안하지.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10대의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느낄 거예요. 부모가, 저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착한 아들이래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절도 내지는 뭐 폭행 뭐 파괴 뭐 이런 거는 아직 그런 전과는 없으니까. 근데 가끔씩 하루에 2번씩 죽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얘를 죽이고 싶을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걔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야. 내가 식발산 애비가 자식하고 똑같은 놈이 될 때는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애비의 자리 혹은 정신과 의사의 자리에 와서 보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아, 얘가 이 정도 하는 게 참 나는 다행이다. 얼마나 사랑스럽니. 근데 저는 통제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순간에는 막 사리가 끊임없이 이제 샘솟게 돼요. 여러분, 이들의 음악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수세적으로 되면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날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거꾸로 얘들은 아픈 애들이구나. 이 아픈 애들의 아픈 애들의 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한번 들어봐 줄까? 하회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요, 어쩌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들의 음악이 들리게 될지 몰라요. 이들의 음악 속에는 뭔가의 거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들은 정말 솔직하고 착한 애들이야. 그것을 기만하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낙파, 여전히 유럽 문화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은폐하고 아름답고 고귀하며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는 작곡가는 길거리에 깔려 있었어요. 이들 시대조차도. 그런데 이들은 뭐 손가락이 뭐 3개밖에 없나요? 그런 음표를 작곡할 수가 없어서 작곡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들한테 정말 첫 번째 난감부터 고난을 안겨준 쇤베르그의 달에 홀린 피에로, 이런 개지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사실 뭐냐면 그 신앙송 음악이거든요. 신앙송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서 말하는 건 지 마음대로 말해도 돼. 그래서 모든 지휘자 판본마다 다 틀려요. 왜? 지주 꼴린 대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걔가 달에 올린 피에로를 1913년에 발표하기 3년 전에 쓴 구레의 노래 같은 경우는 너무나 후기 낭만주의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사실 그거 다 할 수 있어. 나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그런데 더 이상 나는 사기를 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지금 우리에게 봉착한 이 위기와 고난을 똑바로 봐야 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예술적 미학적 질서를 우리는 새롭게 창조해야 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이미 어제까지의 길은 이미 사망했다. 그건 죽은 길들이다. 우리는 다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부여한 바로 그 처음이자 마지막 소명인 창조성의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라는, 바로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다시 귀를 기울여서 들었게 되면, 어쩌면 이제는 어제와는, 어제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거는 전혀 다른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몰라요.